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맞수 시작하겠습니다.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최종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하고 지금 독대를 앞두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 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민주당은 세 번째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발의를 했습니다. 자, 관련된 정치권 이슈들 맞수 두 분과 치열하게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구남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바로 첫 번째 맞수 주제 만나볼까요? 자, 이제 검찰이 이 고발 4년 6개월 만입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를 이제 최종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자, 이 검찰의 판단을 놓고는 이제 여야는 입장이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홍석준 의원님? 예, 최강욱 의원이 2020년도 4월 초에 고발된 이후로 4월 6개월 만에 검찰에서 이제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여론에 의하지 않고 법과 증거에 비추어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제가 봤을 때는 지극히 당연하다, 좀 때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자세하게, 아주 이례적으로 자세하게 이제 밝혔듯이 첫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관련돼서 아무런 어떤 그 해당 당사자인 권오수 회장을 비롯해서 소위 말해서 어떤 선수들과 뭐 관련해서 뭐 이야기를 했다든지 전화를 통화를 했다든지 그런 어떤 기록이 전혀 없고, 심지어 그 주가 조작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조차도 뭐 좀 약간 좀 쉽게 말해서 이제 녹취에 뭐 건의는 그런 걸 내용을 전혀 모를 거다, 그냥 권오수 회장이 권유를 해서 뭐 들어왔을 거다,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드러났었고, 이런 김건희 여사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에도 좀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승윤 지검장 시절에 정말 특수부를 동원해서 당시에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 지휘 라인에서 이제 배제를 하면서 글자 그대로 1년 몇 개월 동안 탈탈탈 털었는데도 당시에도 권오수 회장과 일부 주가 조작 선수들만 이제 기소하고 91명의 전주 중에 딱 한 사람만 이제 기소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불기소를 그때 당시에도 했던 것들이, 저는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도 이런 어떤 판단을 이미 저는 내렸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양분남 의원님은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한마디로 속아 웃을 일입니다. 지금 우리 황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김건희 여사를 옹호한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불기소될 만한 이유를 들고 있지만은 언론과 여론에 나타난 그 증거들, 기소할 만한 증거들은 차고도 넘칩니다. 제가 여기서 말을 다 안 해도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이 무혐의 이유를 함에 있어서 무혐의라는 결정을 내놓고 거기에 필요한 사유와 그런 필요한 자료만 취사해 뽑은 겁니다. 검찰이 기소에 필요한 증거나 이 사유에 대해 전혀 판단을 안 했던 겁니다. 비근한 여러분 3,300원에 8만 주 때려달라니까 7초 만에 때리지 않습니까? 그걸 주가 세력이 사가지 않습니까? 자기 어머니 물량을 자기가 사요. 이게 말이 안 된 것이고, 다만 왜 검찰이 그러면 이러한 결론을 냈는가? 이 검찰의 태도가 이것뿐만 아니라 이 정부의 측의 인사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는다. 안 되게 하는 거, 어떤 사건도 안 되게 하니까 이런 결론을 내고, 저는 이 검찰의 태도를 보면서 매우 슬펐습니다. 한마디로서. 검찰에 대한 30년 근무했는데 검찰의 막장이 어디까지 가는 거냐를 보여준 행태였어요. 검찰에 제가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보고 너무 슬펐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걸 떠나서 국민을 개무시한 제사예요.
그래서 검찰 역사의 수치로 남을 것입니다. 네. 또한 제가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예. 그 검찰이 이러한 일을 할 때는 국정감사 전에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놓고 오늘 국정감사 전에 이러한 처분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무도하고 과감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옛날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 성공한 쿠데타로 우리가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 이제 다 처벌받았습니다. 마찬가지 결과가 올 것이고 특검의 필요성을 강변했고 또한 검찰이 더 이상 수사 기소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검찰 개혁의 명분을 강변했고 검찰 스스로 존재를 부정한 사건 너무 슬퍼요. 자,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뭐 전혀 이제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론 보도는 뭐 제목이 이렇습니다. 뭐 대한민국 검찰은 끝났다. 또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대통령 부부 보위 위해서 유리한 정황만 취사 선택한 거 아니냐. 그리고 보수 신문조차도 법리와 별개로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은 이제 한동훈 대표도 제기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결국 이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더라도 이게 이제 정치의 영역으로 다시 넘어가지 않습니까? 홍석현 의원님. 예, 일단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와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이제 변론으로 하고 저는 존경하는 우리 양분남 의원님도 오랫동안 이제 검찰에서 이제 그 근무를 하셨지만 그러면은 왜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이성윤 지검장에서 당시에 지금 윤석열 현재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지휘 라인에서 배제를 하면서까지 추미애 장관이 강력하게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 당시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기소조차 하지 못했느냐 이런 점은 일단은 저는 검찰의 어떤 행동이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봐주기였던 수사는 저는 아니다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번에 검찰 결정문에 의해서 새롭게 드러난 어떤 사실은 예를 들면 뭐 지금 현재 그 검찰이 이제 그 공소를 변경하면서 기소를 한 손모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드러났듯이 462번이나 홈트레이딩을 통해서 전업 어떤 투자로서 이것은 단순한 어떤 방조를 넘어서 거의 뭐 공동 정범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제 명백하게 드러났고 특히 법원에서도 이성윤 당시 지검장 시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통장이라든 이런 것을 압수수색했던 영장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법원에서조차도 그런 어떤 영장 기각을 한 것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그만큼 일단 법리와 현재 어떤 사안을 놓고 본다면은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정치적 어떤 영역으로 넘어왔을 때 저는 가장 좀 아쉽게 생각했는 게 정부가 바뀌고 난 다음에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 시절에 빨리 이것을 초기에 좀 마무리를 좀 했어야지 이런 어떤 문제가 조금 덜한데 계속해서 시간을 좀 끌다가 이런 어떤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 저는 오히려 더 국민들의 의욕을 좀 정복해서 이런 어떤 부담이 현재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양 의원님께는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예. 이제 결국 이제 그 검찰의 논리는 이제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 기소를 예, 예, 하기에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검찰이 이제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걸 결정하는 걸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중대 범죄 사건이잖아요.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 개연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증거가 좀 부족하기도 해. 그러면 일단 기소를 해서 법의 심판을 한번 받아보는 게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인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사건은요. 이 정도면 증거가 차고 넘친 겁니다. 제가 수사 경험에서 이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자연과학은 1+1은 2로 딱 나오는 겁니다. 예. 사회과학은 논리와 예. 경험, 상식에 비춰봤을 때 개인성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총장 시절에 이성윤 지금 의원이 수사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예. 그런 문제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개인성이 있으면 충분히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권오수 회장한테
계좌 6개 중에서 4개를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느 인터뷰에서 모 씨가 이야기한 거 저는 설득하더라고요. 도이치모터 주가 하나 사는데 왜 계좌 6개를 사용합니까? 그 4개를 맡겼다는 것 자체도 1인 매매죠. 그러면 권오수 회장한테 맡겼다는 것은 최소한 내부자 거래에 해당된다는 거 아닙니까? 또 2개에서도 이런 서로 직접 거래인 것이고 우리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모 씨는 직접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죠. 근데 범행이라는 것은 직접 주고받은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얼마든지 제3자를 통해서 범죄를 공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도 손으로 하늘 가린 처사였다.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혹시 잠깐만 그 말씀을 좀 드리면 방금 양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권오수 회장의 계좌를 맡겼다. 권오수 회장의 계좌를 맡기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의 6개 계좌 중에서 4개는 1인 매매를 위탁 매매를 했고 2개는 직접 관리를 했는데 4개는 정권사에 맡긴 거죠. 권오수 회장한테 맡긴 것이 아니죠. 그리고 주가 조작이라는 것은 특수한 어떤 정보를 입수를 해서 어떤 작전 세력 간에 단기적으로 서로 통정 매매를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빨리 빠지는 게 통상적인 어떤 주가 조작의 행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 건은 이 도이치모터스가 상장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보유를 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주가 조작에 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손모 씨 같은 경우는 75억을 대출받아서 갑자기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462번의 홈트레이딩을 통해서 주가 조작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완전히 차원이 지금 다른 문제라고 지금 검찰에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법리적으로 토론할 것은 아니지만은 4개 계좌는 1인 매매를 한 거 아닙니까? 권오수 회장이 권오수 회장 책임하에 이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지금 손모 씨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직접 했다, 뭐 이렇게 직접 했다 하지만은 이거 직접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손모 씨는 손해를 봤는데 지금 이렇게 김건희 여사는 이득을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이 이렇게 하는 행태 자체가 충분히 증거가 넘쳐 불구하고도 이런 것 자체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다. 그리고 아니 3,300을 8만 주는 게 7초에 때려주고 이런 거 녹취록에도 나오잖아요. 그분한테 연락 왔냐 소리도 나오고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단 뭐 불기소 결정을 내려졌지만 야당은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이제 3번째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총장 또 중앙지검장 이 2분도 직무유기를 했다. 탄핵까지 추진하겠다 그런 입장이죠. 그렇죠. 네. 예, 예. 이제 그게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제 검찰 중앙지검장에서 탄핵을 하겠다는 건데 직무유기죠. 증거가 넘쳐 흐름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봐주는 행위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이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어느 모 언론에서 인터뷰할 때도 그랬어요. 그때 도이치모터 항소심 나온 뒤로 수사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수사 안 할 사유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 뛰어넘어서 무혐의할지도 모른다. 그래 그 MC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하겠습니까? 검사를 기소를 해야 되지만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입장에서는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대통령이 이런 경우는 기소할 수 있도록 용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정의 차원에서도. 그리고 검찰도 이런 경우에 어떤 직을 걸고 이걸 원칙대로 처리를 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이건 사건을 봐준 게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명백히. 예, 그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영부인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월한 어떤 그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 증거가 없음에도 또 그것을 또 기소를 해야 된다는 어떤 여론에 어떤 떠밀려서 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검찰에서는 증거 부족이 아니라 혐의 없음이라고 명백하게 이제 적시를 한 것은 사실은 이 사안이 문재인 정부 검찰 때 처음에 형사부에 배당이 됐는데 형사부에 그것도 2개 부에
그 수사한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또 반부패 수사부로 몇 번이나 옮기는 걸 통해서 강력하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 검찰에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도 아무런 어떤 혐의점이 없어서 불기소 처분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을 벌써 이제 3번째 지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특검이 과연 부결되는데 또 발의를 하고 부결되는데 또 제재 발의를 하고 이런 어떤 것들이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도 저는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지금 법리에서도 보면은 통상적으로 이게 그 국회에서도 이제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고 이런 한번 어떤 부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어떤 동일한 회기내 발의를 되지 않는 게 통상적인 어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특검이 부결이 됐음에 또 과거에는 한 번도 다시 재발의가 되지 않은 과거의 어떤 관례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더 나아가서는 탄핵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무리하게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국감이라든지 국회가 이런 어떤 정쟁의 지금 소용돌이에 지금 빠지게 하는 것은 정말 민생을 지금 도외시하는 민주당의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이런 어떤 특검을 계속해서 도돌이표로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 좀 논의를 좀 진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는 검찰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대통령실 인적쇄신 포함해서 3개항을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검찰의 어떤 결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어떤 의혹 관련 설명,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 이런 것도 한 대표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충돌이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3대 요구안을 내세우면서 이제 독대 직전부터 압박을 가하고 있죠, 청와대에 대해서. 네. 그런데 저는 이 한동훈 대표의 이로 3대 요구가 왜 지금 와서 이 말을 하냐. 대표 당선되고 나서 진정해야 될 이야기 아닌가. 언론에서도 오히려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 클로즈 시킬 게 아니라 대표로서 진즉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을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금정과 광화에서 2곳 그 선거에서 이겼다는 거, 그거 가지고 이 3대 요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매우 이것을 클로즈시키고 있는데 진즉했어야 될 이야기 아니냐 생각이 들고, 제 생각은 이런 3대 요구안을 대해서 압박을 하는 게 그 어떻게 말에 해당된다, 말뿐이다. 어떤 윤석열과 차별화가 시도된 것을 언론이 비춰는 모습이죠.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보여라는 것이죠. 행동이 뭐겠습니까? 8표 데리고 와서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정말로 국민에게 변화된 모습,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나는 이렇게 윤석열에게 자꾸 3대 요구를 하면서 변화 섹션을 요구했는데 윤석열이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런 그림을 그리려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황 의원님 말씀하셨던 김건희 혐의 없음에 대해서는 그 증거가 없어서 혐의 없다는 겁니다. 혐의 없으면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자체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제가 다시 짚어봤는데 문재인 정권 때 수사 제대로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성윤 의원의 말에 가면은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성윤 지검장이 그렇게 이야기한 건 본인 스스로 참 창피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를 못한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이 이렇게 관계자들이 이제 수사를 했던 게 이제 드러났고, 그리고 우리 저는 양분남 의원님도 좀 밉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호칭을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한남동 라인 7인이라든지 또 공식 활동을 자제하라든지 이런 어떤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보기에는, 그리고 저희 우파 보수 진영의 상당수의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좀 굉장히 좀 불편한 그런 어떤 요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어떤 공식적인 활동을 좀 자제하라.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자연인의 어떤 그 부인이 아니고 대통령의 어떤 영부인으로서 예를 들면 해외 순방 갈 때 상대방
파트너 어떤 대통령과의 어떤 부인과의 어떤 그런 어떤 교류 내지는 활동이라든지 또 국내에서도 예를 들면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영부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활동도 그러면 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입장인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뭐 소위 말해서 뭐 한남동 라인 가면서 비선 라인 이야기하는데 이 비선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공식적인 어떤 라인이 아닌 외부에서 어떻게 그 주요한 정책 결정에 관여를 하는 건데,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대통령실에 근무를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지금 돼 있는 사람들인데 과연 무엇을 두고 비선 라인을 어떤 이렇게 보면은 인사 조치를 하라는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래서 상당히 여권 입장에서는 대통령실과 또 그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민감한 어떤 주제를 계속해서 좀 건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좀 해결이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떤 독대에서 지금 의대 정원 같은 이런 정책적 이슈와 더불어서 굉장히 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참 많이 좀 우려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독대는 뭐 이제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 정치권에 때 아닌 이제 오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오빠 그러면 굉장히 정겹고 따뜻한 표현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명태균 씨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의 카톡 내용이죠. 이 철없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뭐 지가 뭘 안다고.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 그런데 대통령실이 뭐 20분 지나서 뭐 즉각적으로 그 해명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오빠는 윤 대통령이 아니고 친오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걸 놓고도 좀 설왕설래가 있어요. 진짜 오빠가 양 의원님은 누구라고 보세요? 참 제가 그 대통령실에서 철없는 오빠 지가 뭘 안다고 그 오빠가 친오빠라고 이야기한 걸 보고 참 대통령실의 해명이 좀 애처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걸 보이고, 또 명태균 씨도 그 김건희 여사 오빠하고 자기가 정치를 논할 이유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언론에서 이야기했지만 친오빠라고 하면은 공천개입 국정농단이 문제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은 국민이 듣기도 민망하다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은 왜 이것을 대통령실에서는 친오빠라고 했을까? 그나마 친오빠가 있어서 다행이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요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 직원들이 김건희 여사한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만큼 김건희 여사의 존재가 힘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한테는 그 명태균 씨와 관계를 아마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을 이렇게 전하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락가락 해명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친오빠인 경우도 그렇고 친오빠 아닌 경우도 그렇고 참 애처롭습니다. 해명 자체가. 예, 저는 사기 전과가 있는 이런 어떤 그 일개 정치 브로커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가 이렇게 좀 뭐 흔들리고, 특히 또 많은 언론들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게 마치 큰 어떤 특종인 것처럼 명태균 씨의 말을 받아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 참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최근에 명태균 씨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저 지난주 토요일 날 모르는 전화가 와가지고 딱 받아보니까 명태균입니다 하면서 당신이 뭘 한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냐고 하면서 다음에는 뭐 영해수는 고발 그런 식으로 이 협박을 하던데, 근데 그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때 이 김건희 지금 여사 있던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문자를 주고받고 할 시점은 당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6월 29일 날 매헌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통령 출마 선언하고 난 다음에 경선을 이제 막 할 때 당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양 의원님처럼 선거를 치르신 분들은 다 알지만 크고 작은 어떤 선거에서 초기에 자기를
막 돕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다 고맙습니다 하고, 특히 좀 그 정치적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영향이 있는 분들한테는 아이고 당신이 최고면 이렇게 좀 띄워주는 게 상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시각에서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저는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때는 이제 당시에 김건희 여사 친오빠가 당연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기 때문에 뭐 캠프라든지 주변에 당연히 좀 관여를 하고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만약에 도와주지 않으면 오히려 더 이상한 건데,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일부 명태균 씨와 좀 의견이 충돌이 좀 있었던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어떤 점에서 김건희 여사 이런 어떤 문자가 나왔다. 그래서 명태균 씨도 이 그 오빠라는 게 친오빠라고 본인이 이제 다시 정정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 명태균 씨의 말이 마치 이 사실인 것처럼 다들 이제 믿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첫 번째로 본인의 말을 뒤집는 사례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본인이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뭐 한 달 만에 하야한다는데 그건 뭐 농담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비롯해 많이 뒤집는 사례가 많다. 그리고 조금만 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선거를 한 사람은 쉽게 이해하겠지만 너무 조금 한 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많이 좀 부풀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사람들이 믿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어서, 여기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좀 혼란이 저는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명태균 씨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뭐 고소고발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요? 그 이제 근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고소 고발할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없죠.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허위사실 유포인데, 허위사실 유포에 예를 들면 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만약에 특정한 어떤 이슈를 건드려서 그게 명예훼손이라든지 또는 뭐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이런 걸로 또 연결을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김건희 여사를 어떤 사실에 적시를 해서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사례가 지금 하나도 지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도 현재 상황이 상당히 좀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시 폭로를 부추겼던 이제 국민의힘 김재윤 최고위원이 그 사과를 했고 또 발언을 이제 일치 안 하고 있습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도 고소고발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뒤에 명시 폭로가 좀 잠잠해졌거든요. 지금 명태균 씨의 말은 다 사실로 저는 보여요. 대부분이 사실로 보여지고, 지금 우리 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선거를 치렀더만 맞아요. 선거 때 되면은 많은 사람이 돕겠다고 찾아오고 선거 끝나오면 도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건은 선거가 끝난 뒤로는 연락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22대 총선 때 주고받은 문자가 명태균이 보여주고 그걸 본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그런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 명태균 씨의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지금 쟁점입니다. 모든 국민이 볼 때. 근데 저는 명태균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첫째는 대통령실의 반응입니다. 지금 우리 홍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명태균 의원 발언은 어떤 죄에 걸려도 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허위라면은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를 보면은 대통령 부부의 명예에 관한 것 전부 다 고소 고발했습니다. 고소 고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정도면은 지금 어떤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협박을 받은 거 아닙니까? 국가적 망신이고 국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민정수석실이라든지 어떤 대통령실에서 공정한 수사, 엄격한 수사를 천명을 해야 됩니다. 그 말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 대통령실에 대한 해명을 봅시다. 해명을 보면 전부 하나같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최초의 만남 경위라든지 그도 여러분들 이준석 의원이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에 의해서 다 거짓으로 이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굉장히 소름 끼쳤던 건데,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려면 해라. 한 달 내에 하야 탄핵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말에 대해서 그래 나 그런 사실 그런 말이 헛소리야 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잽을 날린 거죠. 내가 조금 전에 하야하고 탄핵된다고 이야기했어.
근데 나 이제 말을 바꾸고 있어. 근데 나 가만두지 않으면 원래로 돌아가. 굉장히 무서운 수법이고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는 이 사람 말이 사실이냐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우리 세 번째 특검을 발의하면서 명태균 사건을 추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검도 진행하지만은 우리 수사의 태도를 봤을 때 이 정도 사안이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국정농단,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 근데 창원지검이 사건을 맡겨놔야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로 대통령이 떳떳하면 이거 중앙지검에다 명태균 사건 특별수사팀을 만들어가지고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뜨뜻미지근하게 창원에 맡겨놓은 것 자체부터가 참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예, 지금 창원지검에서 정치 그 자금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뭐 창원지검장 말에 따르면 입에 단내가 나도록 네.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다 하니까 뭐 그것은 지켜볼 일이고, 그리고 명태균 씨의 말에 대해서 지금 관계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안철수 의원과의 그런 어떤 단일화든지 그런 것도 본인이 그림이 다 그렸다고 했는데 그 김종인 위원장, 당시 비대위원장이 부정을 하는 거라든지, 또 심지어 오세훈 어떤 시장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또 김진태, 박한수 지사의 어떤 그런 2022년도 지방선거도 본인이 했다 하는데 하나같이 뭐 다 부정하면서 더 이상 이야기하면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뭐 그런 어떤 사안 이슈마다 아주 깊게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예를 들면 김진태 지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황상무 그 당시 후보가 단수 추천되면서 2022년 4월 15일 날 국회 본관에서 텐트를 쳐가지고 단식 농성을 해서 그게 이제 뒤바뀌어서 이제 경선을 통해서 예. 이제 되는 뭐 그런 등등의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다 했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저는 좀 수준이 좀 의심스럽고,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태균 씨가 전혀 안 했느냐? 그건 또 아니죠. 예. 일부 극히 일부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한 부분이 있고 한데, 그런 것을 깡그리 다 무시하면서 감옥에 보낸다 이러니까 뭐 명태균 씨가 어떻게 보면 좀 소위 말해서 좀 열받아서 분노한 그런 어떤 것도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그 객관적으로 명태균 씨의 있던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실체적 진실을 떠나서 이런 이슈가 자꾸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희 뭐 당이라든지 대통령실에 참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하면서 저희 당에 관계된 게 아니라 민주당이나 또 정의당 어떤 그런 어떤 분들의 어떤 그 여론조사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정 어떤 정당의 어떤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수에 있는 유명한 정치인들이 다 연루가 됐다고 나옵니다. 다 그분들이 한계가 된 이야기가 안 만났다고는 안 해요. 전혀 인연이 없다고는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 내가 명예훼손 고소 고발했다. 말만 하고 있어요. 말만 고소 고발하겠다고. 서울시장 국가부터 고소장 써놨다고 하더라고요. 접수했는가 아직 모르겠어요. 떳떳하면 고소 고발해야죠. 고소 고발하면 전무가 드러날 겁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 자체가 명태균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자기 명예훼손하는 것인데 왜 그걸 그래 너 고소 고발한다 이 말만 하고 있습니까? 자, 새로운 의혹이 또 보도가 됐습니다. 2022년 이제 대선 당시 실시했던 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명태균 씨가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에게 받았다가 돌려줬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이 통화 내용을 보면 그 명태균 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 강혜경 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론조사 돌린다며 돈은 모자라면 소장에게 얘기해서 A, B, C에게 받아오면 된다. 자, 그런데 뭐 이게 이제 제보자 발언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또 이런 의문은 들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그 명태균 씨 본인이 스스로 밝혔듯이 지금 현재 그 제보는 이제 과거에 명태균 씨와 같이 일했던 강혜경 씨의 어떤 그런 어떤 이제 제보인데, 명태균 씨가 좀 비하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테이블 밑에 있는 개가 테이블 위의 세상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면서 그게 모두 다 이제 거짓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가 어떤 여론조사인지, 그리고 본인 스스로 지금 현재
부정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과연 어떤 여론조사가 얼마만큼 했고 그 목적이 뭔지는 지금 이제 정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명태균 씨와 그 강혜경 씨 간에도 굉장히 좀 다툼이 있어서 그런 모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 논의한다는 어떤 전제가 지금 굉장히 좀 불확실하다. 굉장히 좀 신뢰성이 없는 그런 어떤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 건은 보면 이제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에게 이제 그 여론조사 비용을 충당하게 해서 어찌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를 포함해서 이제 관련 이제 여론조사를 해서 이제 정보를 제공했다는 느낌, 의혹이 들긴 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 대통령 이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지시한 게 아니면 법적으로 또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 강혜경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윤석열 당시 후보를 위해서 명태균 씨가 3억 6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매일 가서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당시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한테 여론조사 해라고 시키지 않았어. 그렇지만은 여론조사 해오는 것을 늘 봤다라면은 이 사람이 돈을 들여서 나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자금법상 어떤 그런 정치자금법상에 금지되는 어떤 수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자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우리 앵커께서 질문했던 지방선거 때 명태균 씨가 그러한 사람들 돈을 받았냐 여부 이거 돈을 받아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퉈봐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창원지검에 이 사건을 놔서 꼬리자기를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중앙지검이라도 큰 수사팀을 만들어서 그 창원지검 수사한 경남 선관위에서 고발된 것에 국한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에서 수사를 다 해보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전모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왜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그 대통령에서 조금만 잘못만 우리가 명예훼손 하더라도 지난번에 김만배 신앙님 뉴스타파 보던 것처럼 대대적인 수사하라고 수사팀을 구성했는데 그보다 더한 명예훼손인데 왜 지금 가만히 있냐 이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부터 그런 것도 드러날 거 아닙니까? 수사팀 꾸미면. 김만배 신앙인 같은 경우는 뭐 이게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대선 투표 3월 9일 이전에 3월 6일 날 그런 어떤 그 조용 커피 그런 것부터 해서 보도가 전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나게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명백한 대선 여론 조작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수사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이슈 관련해서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참 이 말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그런 어떤 여론 조사를 해서 보고를 매일 했다. 저는 2021년 8월 초에 대구 경북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 지지선을 하면서 대구 본부장을 해서 윤석열 당시 후보와 계속해서 통화를 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대구 방문을 한 7번을 하면서 계속해서 일정을 조율한다든지 그리고 그 이전에는 어디에 있었고 광주에서 올라온다 부산에서 올라온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지방의 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명태균 씨가 그런 거를 보고를 거의 뭐 매일 했다. 이것은 일정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리고 법리상 만약에 그럼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돕기 위해서 어떤 분이 그 이재명 대표하고 관계없이 본인이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뭐 보고를 하든 안 하든 그걸 가지고 정치자금법 내지는 공직선거법으로 문제를 걸면은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하등이 관계가 없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강혜경 씨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이미 이제 알 수 있고 명태균 씨 본인도 이걸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주제 만나봅니다. 이번 이제 재보궐선거는 큰 이변이 없었습니다. 여야 모두 이제 텃밭을 지켜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금정 같은 경우에는 몇몇 여론조사에서는 뭐 앞선거나 아니면 박빙인 경우가 나왔는데 표차가 꽤나 컸어요.
홍석준 의원님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예, 이번 사안에서도 봤듯이 이제 여론조사의 좀 신뢰성 그 문제가 좀 다시 대두될 수가 있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단일화되고 해서 좀 흐름상 굉장히 좀 민주당 후보가 쫓아온다. 그래서 그게 여론조사상으로도 반영이 돼가지고 어떤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에서 봤듯이 막판 부산의 전통적인 우파 보수 진영이 결집하기 때문에 성부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차이가 22%나 엄청나게 좀 네. 차이가 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론조사상에 좀 허구도 일단 드러났고 또 두 번째는 아무래도 김영배 의원이 굉장히 좀 실언을 한 것이 부산의 어떤 민심을 좀 자극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보궐선거 유발한 것이 마치 이제 공직선거법 등의 잘못으로 유발된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금정구청장 하셨던 분이 결국 이제 직무상 과로로 인해서 이 건강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이슈가 결국은 이제 부산에 특히 금정구의 또 민심을 좀 자극하지 않았나. 그리고 조금 더 한 가지 정책적 이슈를 꼽으라면은 산업은행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 산업은행 이전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이런 어떤 문제가 막판에 많이 이 표심을 자극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부산 금정 같은 경우에 지난 총선 때 민주당 후보가 받았던 것보다 오히려 더 격차가 벌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이와 관련해 이제 기자들이 많이 이제 질문을 했는데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차기 대권에 가기 위해서는 PK 지역에서 일정 부분 득표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뭔가 좀 확장성의 한계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 조국혁신당하고 예. 후보 단일화를 했고 우리 대표님께서 네 번인가 거기를 가시면서 우리가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뭐 조국 대표도 가서 선거를 도왔고 그렇지만 그 보수의 벽을 우리가 이번에 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선전했고 또 이러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들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이번에 반면교사 삼고 교훈 삼아서 앞으로 지선과 대선을 위해서 보다도 중도 의원 확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영광 군수 선거도 이제 꽤나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사실 좀 이제 여론조사로 보면 막판에 이제 진보당 후보가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변이 좀 나오지 않나 했는데 역시 민주당이 어떤 조직력,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차기 대선 주자로서 좀 마음을 좀 놓을 수 있게 됐달까요? 이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세요? 예, 여론조사상으로는 3파전으로 치열했는데 막판에 민주당이 아무래도 좀 조직력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움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영광 같은 경우는 잘 아신 것처럼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이 이제 뽑히면서 세 번이나 이제 무소속 후보가 되는 등의 좀 독특한 어떤 지역이고 또 이낙연 전 대표의 또 고향이기도 한데 그런데 저는 곡성도 그렇고 영광도 그렇고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이번에 이제 그 보궐선거가 유발이 된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는 민주당 당헌당규상 후보를 못 내는데 지난 22대 첫 번째 의총을 통해서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이제 그 후보를 이제 낼 수 있도록 해서 후보가 나왔는데 과연 이런 어떤 행태가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지 저는 굉장히 지난번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이 완전히 개약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또 그 1년 이전에 그 이전 그 당헌당규상 이제 사퇴를 해야 되는데 사퇴하지 않도록 해서 사실상 이재명 일당 그 지배 체제, 독재 체제를 만드는 그런 어떤 당헌당규 어떤 개정을 통해서 이번에 곡성, 영광 등의 이제 후보를 낼 수 있었게 됐고, 그다음에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게 이 그 민주당 후보 장세일 후보의 공약에 100만 원 기본소득 공약이 있습니다. 네. 100만 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영광의 1년 예산이 6,300억 정도 되는데 대부분 저도 지방자치단체 건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산이 인건비라든지 복지비라든지 소위 말해서 법
법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어떤 법정 경비적 성격이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본인의 이런 어떤 기본소득 100만 원 공약을 어떻게 그 실현시킬 수 있는지 참 걱정스럽고, 그리고 이번에 표 차이도 다행히 민주당 후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됐으니까 다행입니다만은 사실은 표 차이도 한 10% 이게 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굉장히 신성을 한 것이고 낙성을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남의 민심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전폭적으로 지금 지지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황 의원님께서 영광 곡성의 후보자 경선을 이재명 당대표 당원 계약과 연결진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경선 후보자를 내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 이래 본인 시각에 따라서 비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 우리가 이겼어요. 이겼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보 조국 혁신 저희들이 비슷하게 이런 차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도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구나. 이제 대안 세력이 꿈틀이고 있다는 느꼈고,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은 우리 대표님을 중심해서 우리 당에서 전폭 지지를 하니까 우리가 이겼고 영광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했던 겁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또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겠다,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어떤 뜻에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기본소득 100만 원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얼마든지 당에나 어떤 서로 협의해서 영광에서 자체적으로 소득 사업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도 남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거 포퓰리즘으로 모는 것은 무리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이재명의 일극 체제를 이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부산 선거가 다소 좀 아쉬웠고, 특히 이제 곡성 영광에서 보면은 두 곳의 평균 득표율이 50%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나름대로 충격이 있었다고 본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교육감인 진보 교육감에게 이제 물론 이제 지난번에도 진보 교육감이었지만 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강화 같은 경우도 지난 국회의원 선거보다 득표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민심 위반을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그런 어떤 분위기입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는 조희연 교육감의 전교조 출신의 어떤 그런 그 인사 채용의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유리한 어떤 그런 구도로 형성이 됐고, 특히 또 진보 쪽 마찬가지고 보수 진영도 사실은 이제 사실상 단일화가 된 상태에서 진검승부를 벌이게 되는데 한 4.5% 이제 그 아쉬운 어떤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을 좀 살펴보니까 일단 조준혁 후보 같은 경우는 너무 정교조에 대한 어떤 비판을 좀 중심으로 좀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어떤 교육 정책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에게 좀 설득을 좀 시키는 게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번에 투표율이 한 22% 굉장히 좀 낮은 가운데서 결국은 투표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어떤 조직력의 싸움으로 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좌파 진보 진영의 어떤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정교조라든지 이런 어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결집을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결과가 좀 아니겠느냐, 이런 어떤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결과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대단히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조준혁 지금 이제 지금 민주당의 이번에 된 정근식 후보 같은 경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몇 가지 지금 고발 지금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텃밭 뭐 문제도 있고, 특히 또 지금 고교 무상 교육을 정부가 마치 99% 삭감했다, 그것을 이제 복원시키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면서 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것이 아니라 법이 일몰법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제 없어져서 이제 그걸 이제 국회에서 복원하는 것은 법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좀 현재 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 의원님. 이번에 우리 이제 진보에서 교육감 선거를 이겼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뜻이 물론 조희연 교육감이 일단 여러 가지 법의 문제로 사퇴를 했지만은
그분이 취재했던 진보 성향의 교육 이념을 지지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교육감 당선되신 분이 그런 점 보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학력 재활화 문제라든지 특수한 아이들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하고 그런 인적 이런 인프라를 만들겠다. 여기에 동의하셨던 것이고 더욱 저희들이 의미 있게 보는 것은 민심 이만입니다. 예. 이 정권에 대한. 예. 그래서 숫자로 치면은 2대 2가 됐어요. 예. 그런데 그게 마지막 이게 심판을 해버린 게 예. 서울시 교육감 선거였다고 봅니다. 물론 정당에서 우리가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진보 후보가 됐다는 것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민심이 이 정부를 등졌다는 징표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30초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 의원님. 예, 대한민국이 대내외적으로 경제, 안보 등의 면에서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나름 또 소기 성과도 있지만 그러나 또 민생은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현재 국회에서 국감이 열리고 있는데 이 국감에서 좀 더 민생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나은 어떤 정책적 좀 대안이 제시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김건희 어떤 국감으로 가서 정쟁용만 비춰져서 대단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양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이번 국감을 통해서 정부의 어떤 정책, 제도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문제만 다른 게 아닙니다. 민생도 다루고 또 김건희 여사 문제를 다루면서 어떤 진실을 밝히는 것도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양쪽 투트랙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